늪, 문정순. 띵동띵동. 효진은 초인종을 누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 밖에 서 있으면 늘 처연하다. 기다림은 참혹함을 준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들어오기를 거부당해 내쳐진 느낌이다. 가장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더부살이하는 이종 사촌 오빠에게 대해 들었다는 이유로 내쫓겨 문 밖에 서 있던 기억이 났다. 깊은 밤이었고 오가는 사람도 없는 아파트 문 앞. 이웃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도 내다보지 않는 무심한 시절이었다. 다행히 한여름이어서 춥지는 않았지만 앞집에서 오목 렌즈로 내다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었다. 기척도 없이 문이 열린다. 주연의 다정한 미소가 먼저 다가왔다. 머릿속을 서물거리던 기억들이 서둘러 흩어졌다. 아기가 방금 잠들었어요. 앞서 들어가는 주연의 뒷모습을 보며 효진은 마른 침을 삼킨다. 뒤쫓아 들어가며 한순간에 눈동자를 180도로 굴려 집 안을 훑어 살폈다. 옅은 파스텔톤 벽지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깔끔한 모습이다. 여주인의 단정함이 묻어난다. 거실장과 맞은편의 소파, 그 옆 협탁 위에 아기를 안고 찍은 주인 내외의 사진이 있다. 앉으세요. 가볍게 미소를 주고받으며 나란히 앉았다. 효진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다. 긴장되세요? 선배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침에 9시까지 와 주시고요. 저녁엔 제 일이 일찍 끝나면 일찍, 늦게 끝나면 늦게까지. 주연은 손사래를 쳤다. 늦게라고 해도 밤 늦게까지는 아니고요. 회식 같은 게 있어도 남 봐줄 테니 밤 9시 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미리 걱정하지는 마세요. 가깝게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와 주시기도 할 거고 일주일에 3번 오는 도우미 아줌마도 있을 거예요. 아,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오셨으니 다른 약속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네. 편한 옷도 준비해 왔어요. 역시 준비성도 있으시고. 주연은 만족한 듯 효진을 보더니 다이어리의 수첩을 내밀었다. 이건 육아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라기보다 관찰장이라고 해야 하나? 넉 달 동안 아기에 관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참고하세요. 수첩을 받아든 효진은 천천히 첫 장부터 읽었다. 부 이창석, 모 유주현, 아기 이서윤. 초음파 사진이 개월수대로 붙어 있고 그 앞에는 주연의 느낌이 적혀 있다. 태어나서부터 아기가 먹은 모유와 분유의 양, 첨가시킨 영양제 종류도 자세히, 그리고 방금 전에 잠든 아기가 자는 시간까지 적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고 철저한 주연의 성격이 수첩에 점점이 박혀 있는 듯하다. 아기의 베넷짓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이 자세히 간결하게 적혀 있다. 글씨도 반듯하니 흐트러짐이 없다. 수준급인 미모에 모유 수유한 산모의 모습을 찾기 힘든 날씬한 몸매는 자기 관리가 철저함을 느끼게 한다. 시쳇말로 금수저 물고 나온 여자였다. 효진은 아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아기를 들여다봤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 불그레한 살갗은 뽀얗게 바뀌어 있다. 베넷짓을 하느라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한다. 아기 냄새가 좋다. 모성 본능을 일깨우는 냄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아기는 평화롭고 편안하게 자고 있다. 아기가 아기답지 않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다. 모든 아기가 다 예쁘지만 객관적으로 사실 못생긴 아기들도 있다. 예쁜 아기를 만난다는 것도 행운이다.
천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효진은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위에 아기가 먹은 젖병이 놓여 있는 것을 깨끗이 씻은 뒤 젖병 소독기에 넣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 효진을 보며 주연이 만족한 듯 웃었다. 핸드폰이 진동음을 하며 몸을 흔들었다. 주연은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잘 잤어요? 나도. 서윤이는 우유 먹고 자고 있어요. 왔어요. 인상은 좋아 보여요. 근데 좀... 아니에요. 더 두고 봐야겠죠. 지내다 보면 차차. 선배가 극찬을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니까 일단은 합격이에요. 네, 장석 씨도 수고하세요. 네, 나도.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닌데 주연의 말소리는 효진의 달팽이 관으로 들어왔다. 통화를 끝내고 나온 주연이 멋쩍게 웃었다. 주연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삐 지내며 외출도 자주 했다. 효진은 그런 주연을 지켜보며 말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갔다. 일주일에 3번 오는 도우미도 오지 못하게 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데도 면 기저귀를 사다가 일일이 삶아가며 채워줬다. 유축해 놓은 모유를 데워 먹일 때도 분유를 타 먹일 때도 자신의 아기인 양 정성을 다했다. 이유식 먹일 원령이 되지 않은 아기의 이유식 메뉴도 수십 가지 마련해 두었다.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주연이 먹을 음식까지 척척 만들어 주었다. 눈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 매사에 조심스러우면서 무슨 일이든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다. 말수가 적은 것도 마음에 들었다. 수다스러우면 일일이 대꾸해 줄 일이 걱정되기도 했다. 그런 효진을 보며 주연은 내심 소개해 준 선배가 고마웠다. 그녀의 친정엄마 소 여사는 일주일에 2번쯤 딸네 집에 온다. 소 여사는 변호사인 딸에 대한 자부심이 후한무치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소 여사는 천생이 법조계에 뿌리를 둔 가문의 딸이다. 아버지도 남편도 오빠도 하나뿐인 외동딸 주현도 법조계에 몸 담고 있다. 뼛속까지 귀족인 사람이다. 기품이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지성미가 넘친다. 그런 그녀가 단 한 가지 일에 속절없이 속물이 되곤 한다. 내가 사위도 법조계 집안 판사를 얻고 싶었는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불쌍놈에 돈도 없고 생긴 것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소 여사는 딸네 집에 들러 같이 지내면서 효진의 깔끔한 살림 솜씨와 육아에 들이는 정성, 눈에 거슬리지 않는 언행에 큰 점수를 주었다. 입에 혀처럼 굴면서 단 한 번도 응대에 소홀함이 없는 효진을 만만해 하더니 가끔 사위의 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효진은 귀 기울여 듣고 동조의 미소를 잠깐 보이다가 이내 평상심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자신의 푸념을 들어주면서도 동요도 동정도 없이 입을 꾹 다물어 주고 있는 효진을 믿기 시작한 것이다. 소 여사는 점점 효진을 좋아했다. 자신에게 걸맞다 싶은 고급스러운 요리로 자신의 품격을 높여주고 앞에 있으면 여왕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금쪽 같은 자기 손녀를 자기 엄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에 흡족해 했다. 사위에 대한 불만은 있어도 손녀딸 서윤이는 세상에 다시 없는 손녀이다. 서윤이를 볼 때마다 한두 번씩 꼭 하는 소리가 있다. 어쩜 이렇게 유 변호사 아기 때와 똑같을까? 보고 있으면 모성 본능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 유 변호사 키우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회춘하는 기분이야. 전 몸살 하느라 우유만 먹인 게 한이 되는데 유 변호사는 모유를 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주연이 출근하면서부터 바로 큰 사건을 맡아 일찍 들어오는 날이 없었다. 자연히 효진의 퇴근은 늘 늦어졌지만 한 번도 불만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주연이 많이 늦는 날엔 서윤을 데리고 자기도 했다. 누가 서윤이 엄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소 여사가 딸내 와서 서윤이를 안으려고 하면 손부터 씻고 오라고 일침을 놓았다.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손녀를 위하는 일이라 흔쾌히 따랐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퇴근 준비를 하자 소 여사가 강력하게 권했다. 출퇴근하지 말고 아예 입주로 바꾸는 건 어때, 효진 씨? 사위가 외국 나가 있으니 안 될 것도 없잖아. 넉 달에 한 번 들어오면 보름 정도 있다 가니까 보름 동안만 출퇴근하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지내요. 간단한 짐 싸가지고 들어와. 나도 마음이 놓이고 우리 유 변호사도 일 편하게 하고 서윤이도 좋고 급료는 내가 더 주라고 할게. 아니, 당연히 더 줘야지. 잠시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럽다. 대책 없이 망설여졌다. 왜 싫어? 안 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문제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대신 사모님이 저 볼 일이 있을 때 서윤이를 봐줄 수 있으세요? 효진의 볼 일은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산사를 찾는 일이다. 풍경 소리가 잔잔히 산속을 배회하는 산사의 법당 구석에 앉아 못다 피우고 죽은 아기의 천도를 위해 기도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질러진 일이지만 오랜 시간 가슴 앓이를 해야 했다. 보증금도 없는 원룸에 몸을 누이고 두문 불출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독한 두통 때문에 약을 사러 나가다가 옆방의 중년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방에 사람이 살긴 했네. 눈을 묘하게 뜨고 효진을 쳐다보았다.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기 원혼이 매일 울고 있어. 효진은 놀라 그녀를 경계하면서도 귀를 세우고 서 있었다. 아기가 옷 한 벌도 못 얻어 입고 비닐봉지에 담겨 자갈밭에 버려졌다고 울고 있어. 뭐라고요? 옆방의 중년 여인은 신이 내려 신점을 보는 여자였다. 그 소리에 효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비닐봉지에 담겨 내 아이가 울고 있다고? 그 뒤로 그녀는 매달 산사를 찾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럴 수 있지. 유 변호사 쉬는 날은 쉬게 해줄 테고 이번 소송이 중요한 건이라 우리 유 변호사도 신경 덜 쓰게 하고 싶네.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말이라고. 밤에 푹 자야 바깥일 잘 볼 수 있다면서 나더러 서윤이 데리고 잘 수 없냐고 한걸. 사실 효진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늘면서 차라리 입주에 아이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매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다 보니 체력이 부족함을 느꼈다. 효진의 호칭이 달라졌다. 주연은 효진이 3살 많다고 언니라고 부르고 소 여사는 효진 씨에서 이모야로 바뀌었다. 새 여자는 뜻밖에도 의기투합이 잘 되었고 주연이 쉬는 날은 같이 어울려 맛있는 것도 해 먹고 헤어숍에 가서 같이 머리도 했다. 주변에서 그녀들을 모녀 사이로 보았다. 가끔 맥주를 마시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속내를 내 보이기도 했다.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좋은 학벌로 육아 도우미를 하는 이유가 뭐야? 소 여사는
늘 효진에 대해 궁금했지만 그동안 묻지 않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혼할 뻔했지요. 결혼이 깨졌어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야겠다며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뭐 그런 나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9세기 신파람? 나쁜 남자를 만났군요. 모렴치한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런 인간은 도덕적인 잣대만으로 죄를 묻지 말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매장으로 응징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순순히 헤어졌단 말이야? 언니가 외골에 지고지순이었겠지. 같이 지내다 보니 참 순수하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걸 알겠던데. 그래 맞아. 이모는 착해서 버림받은 거야. 어른들은 특히 엄마는 착하게 살면 끝이 좋을 거란 말을 자주 했다. 뭐 한다고 뭐가 생긴다고 늘 착하게 살라고 했는지 남에게 작은 불편이라도 주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다. 아낌없이 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궁색한 집안 사정으로 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순서를 양보하고 학비를 보탰다. 맞이로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가장도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허드렛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기에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다. 생계를 도맡아 책임지지는 않았지만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대야 했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가 동아리에서 복학생인 그를 만나서도 그 숙명은 계속되었다. 그는 강원도 깡촌 출신이었다. 변변한 밭대기도 없이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가난을 물리치고 출세하려면 이를 물고 공부를 해야 했다. 그게 살 길이었다. 그렇게 산 그를 만나 물색 없는 측은지심이 발동해 학비도 용돈도 다 퍼주며 만났다. 운이 좋은 건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던 효진은 자신의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그의 등록금은 아르바이트에서 대주었다.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덕에 번역 일만 해도 그를 돕는 게 어렵지 않았다. 그에게 몸도 마음도 다 주며 3년을 만났다. 그가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는 곧 결혼할 수 있다고 큰 희망에 부풀어 지냈다. 생활비 조금 내놓고 모든 것을 남자에게 쓰고 있는 그녀를 식구들이 돌아가며 원망하고 힐책하고 나무라고 꾸짖었다. 내가 벌어 공부시켰으면 나도 할 도리 다 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뒷바라지나 하라고 볼 때마다 내 목을 조여? 눈의 가시로 여겨 괴롭히는 가족들과 등을 치고 독립했다. 아니, 독립을 했다기보다 그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다. 결혼할 거란 찰떡 같은 믿음으로 망설임 없는 선택을 했다. 한동안 둘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올가맨 금욕의 빗장을 풀어 거침없이 생활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하면서 지냈다. 광란의 파티에 서서히 흥미를 잃어갈 즈음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변해갔다. 말수가 적어지고 퇴근이 항시 늦었다.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어떤 땐 그 차가움에 화들짝 놀라곤 했다. 대화가 끊기고 얼굴을 마주 보는 일조차 뜸해질 무렵 효진의 임신이 확인되던 날 그는 감추고 있던 얼음 칼을 꺼냈다. 나 너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차디차고 날카로운 칼끝이 효진의 몸을 찔렀다. 효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느다란 신음마저 삼켜야 했다.
효진의 몸에서 철철 피가 흐르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 이렇게 시시하게 살 수 없어. 너 같은 여자하고 얽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피 같은 눈물이 낭자하건만 그는 더욱 매몰차게 칼을 휘둘렀다. 아기는 없애. 아기로 내 발목 잡을 생각 마. 우우. 목울 때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토했다. 그는 비수를 꽂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효진은 오랫동안 소리 죽여 울었다. 그렇게 나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질척거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 줄 것을 애걸했다. 효진은 자신이 그의 원룸에 있는 한은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거처에 자신이 얹혀 살았으니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맞다 싶었다. 짐을 정리해 그의 원룸에서 나오면서 전화를 했다. 사라져 줄게요. 아기는 지울 수 없으니 내가 키우겠어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당장 만나자는 말에 가방을 끌고 나간 공원 벤치에서 그가 내민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친구가 하는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시키고 얼마간의 돈이 든 봉투를 두고 그는 가버렸다. 효진은 지우고 싶은 어리석은 상흔을 끄집어내 복수를 위한 전의를 가다듬었다. 주연은 그녀의 복수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여자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조금씩 편해졌다. 하지만 효진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의 존재를 잊지 않고 말이나 행동, 생활에 있어 한도를 지키는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태도를 오히려 주현과 소여사는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지혜로운 여자라며 좋아했다. 효진은 서윤이 돌보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아기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아빠에게 보낼 동영상도 매일 찍어 주었다. 아기는 옹알이가 많아지면서 눈도 맞추고 자주 웃어 주었다.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듯 했다. 자신의 아기가 살아있다면 손잡고 아장아장 공원을 산책하거나 놀이동산에도 놀러 갔을 것이다. 효진은 시간이 나면 서윤을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안을 산책했다. 숲을 이룬 작은 동산을 뒤로하고 지어진 아파트는 대단히 단지는 아니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며 아늑했다. 북쪽인 뒤엔 작은 동산이 있고 동쪽과 서쪽엔 후문, 남쪽엔 정문이 있는 5동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다. 동네와 조금 떨어져 있어 아랫동네 사람들도 일부러 올라오지는 않았다. 입주민만이 오고 가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다. 아파트까지 마을 버스가 다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한적한 곳이다. 입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부류이다. 돈 있고 지성 있네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그들이 대략 어떤 부류의 인간들인지 감이 온다. 아기가 예뻐요. 유치원복을 입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던 여자가 서윤을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에 대한 칭찬인 양 즐겁다. 서윤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예쁜 서윤이를 자랑하듯 유모차 나들이가 잦아졌다. 비동 후문 쪽으로는 가지 말어. 왜요? 내리막길이라 유모차 끌고 나가기엔 위험해. 아랫동네로 가는 지름길이긴 한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고 나서부터 더 위험해졌어. 알겠어요. 유모차 나들이가 잦아지자 소여사가 다짐을 해 두었다. B동 후문은 사실 경비 초소도 두지 않았고
입주민의 편의상 울타리를 거둔 곳이야. 변칙적으로 학생들이나 아랫동네 쪽으로 급히 가야 하는 사람들만 오가는 곳이라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다. 출퇴근, 등하교 시간 외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효진은 B동 후문 쪽으로 몇 번 가보았다. 주연은 맡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서도 주연의 능력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90% 승산이 있다며 재판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 좋지 않은 소식이 왔다. 매일 오던 전화가 안 온다며 걱정하던 차라 주연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로펌 대표도 전전긍긍했다. 주연의 남편이 가 있는 곳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 항구 도시 알파우 사업장이다. 이라크 정부가 대대적인 IS 소탕전에 나서면서 이라크 전 지역으로 교전이 확대되고 있어 치안 문제로 현지 사업을 포기하는 한국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에서는 이라크 항만청으로부터 7억 2천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해 방파제를 짓고 있었다. 이라크 정부군과 IS와의 내전으로 이라크 치안 상황이 악화되면서 치안이 허술한 틈을 타 공사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 것을 가족들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매일 주고받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현지의 안위를 짐작할 뿐이다.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소여사가 달려왔다. 전화가 안 돼? 라인도 안 돼? 네, 며칠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어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 현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걱정 말어. 별일이야 있겠어? 청것이라 명은 길 거야. 소여사는 아차 싶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주연은 짧게 탄식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휴, 모레가 재판인데 심란해서 잘 하려나 모르겠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현지 주민들이 자신들도 일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벌이며 직원들을 감금한 상태라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 협상팀을 꾸려 보낸다고 했다. 현재 인명 피해는 없으나 기물 파손 등 재산 피해가 있으며 직원 전원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시름 놓았다. 회사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주연은 재판에 임했다. 날씨가 비라도 내릴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다. 유모차 나들이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효진은 유모차를 끌고 B동 후문 쪽으로 갔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이 되지 않아서인지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다. 내리막길에 유모차를 세우고 한참을 서 있던 효진은 핸드폰 벨소리에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다가 놓쳐 땅에 떨어뜨렸다. 소여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둘러 몸을 굽혀 전화기를 주우려고 급히 유모차의 방향을 돌리다가 발을 접질러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유모차 손잡이를 놓고 말았다. 유모차도 효진도 내리막길 아래로 내려갔다. 때마침 지나던 마을 버스에 유모차와 효진이 부딪히면서 튕겨 나갔다. 버스를 세우고 운전기사와 승객 몇 명이 내렸다. 운전기사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다. 승객 중 한 명이 119로 전화를 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모차 안에 서윤이는 잠시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잠해졌다. 효진도 튕겨나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언덕 위에서는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다. 승객 중 한 사람이 뛰어가 전화기를 받았다. 아니, 전화 주인은 어디 가고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구세요?
지금 여기 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이 전화 주인인 것 같아요. 사고요? 거기 어디예요? 여기 아파트 B동 후문입니다. 유모차 끌고 있던 여자가 사고 난 건가요? 네, 지금 119에 전화했습니다. 주연의 아파트에 들른 소여사는 효진과 서윤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다. 수없는 상상을 하면서 허겁지겁 뛰어 B동 후문으로 갔다. 어떻게 난 사고란 말인가? 누가 얼마나 다쳤단 말인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제발 서윤이는 무사해야 할 텐데.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한 채 한달음에 달려갔다. 119 응급차가 와서 효진과 서윤을 싣고 있다. 우리 서윤이, 우리 아기 많이 다쳤나요? 응급 요원들에게 매달리며 서윤이의 상태를 보러 가다가 제지당했다. 가족이세요?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갈 테니 따라오세요. 소여사를 황망히 밀쳐내고 응급차가 떠났다. 택시를 간신히 잡아타고 응급실에 들어서자 금방 본 응급 요원이 의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여사가 다가가자 어정쩡한 모습으로 외면한다.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도착 직전에 그만. 안 돼요. 살려내요. 살려주세요. 재판을 끝내고 나오던 주현은 소여사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향했다. 재판으로 긴장한 탓인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다. 서윤이가 빨리 와. 말끝을 흐리고 울먹이는 소여사의 목소리가 깨질 것 같은 머릿속을 강하게 조여왔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꿈이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병원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서 소여사가 기다리고 있다. 어떡하니 주연아. 서윤이 아까워서 불쌍해서.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다. 끝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게 실감됐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소여사의 모습도 금방 쓰러질 듯 초췌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지금 경찰과 이야기 중이신데 땅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 언덕에서 굴렀는데 마침 지나가는 마을 버스와 부딪혔나 봐. 그쪽은 유모차 끌고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연락 두절이라 무사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아기는 이미 명을 다했다. 주연은 소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미어지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지만 지척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가족같이 지냈고 서윤이에게 최선을 다한 육아 도우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가족들의 중론을 따르기로 했다. 서윤이의 일을 시어른들에게 알리면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드려야 해서 추후 아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효진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서윤이의 장례가 끝나고 사고 처리도 마무리된 뒤였다. 효진의 다친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아도 중상이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발은 인대가 끊어졌다. 온몸은 타박상으로 군데군데 멍이 들었다. 머리를 감싼 두 팔도 금이 가고 출혈과 부종이 심했다. 버스에 부딪혀 튕겨 나갈 때 다행스럽게도 머리를 감싸 큰 충격은 피했지만 뇌 출혈로 인해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여러 반을 꿰맸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아기는요? 서윤이는요? 의식을 돌아온 뒤 제일 먼저 서윤이의 안부를 물었다. 간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효진은 눈을 찔끔 감았다. 그리고 가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수가 사나워서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회복에 도움이 안 돼요. 환자분도 이만하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간호사가 효진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효진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다. 회사의 협상팀이 현지에 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직원들을 감금한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보았다. 핸드폰을 돌려받아 모두들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 창석도 서윤이의 동영상을 며칠 보지 못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걱정 많이 했지. 이제 괜찮아. 다 해결됐어.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자기들 주장 받아달라는 거지. 우리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감금만 한 거였어. 다행이에요. 별일 없지? 서윤이 잘 있지? 동영상을 하나도 안 보냈네? 근데 말이야, 나 생전 꿈이란 걸 꾼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서윤이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요? 서윤이가 내가 안으려니까 버둥거리면서 날 밀쳐내는 거야. 꿈인데도 얼마나 서운하던지. 주연은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울컥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눈자위가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솟구쳤다. 아니,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서윤이의 방긋방긋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통통한 볼살도 꼬물꼬물 작은 손가락도 다시는 만져볼 수 없다는 것에 억장이 무너진다. 주현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 허무함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며 서윤이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전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남편의 좌절과 분노, 낙담을 위로할 길이 없다. 창석은 과실치사로 벌을 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조용히 일을 덮은 장인을 원망했다. 정계 진출을 앞두고 있어 피치 못한 결정이었을 거란 것에 더 화를 냈다. 주연은 당장이라도 귀국하겠다는 창석을 겨우 말렸다. 곧 휴가로 올 수 있으니 그리하지 말라 간곡히 만류했다. 기존의 정기 휴가가 다음 달로 내정되어 있었다. 효진은 주연의 만류와 병원 측에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듣지 않은 채 퇴원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윤이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며 조용히 지내겠다고 짐도 꾸려 주연의 집을 나왔다. 풍경 소리가 산을 휘돌아 효진이 누워있는 작은 뒷방을 찾아왔다가 기척이 없어 돌아가곤 한다. 육신의 아픔보다 더 겹겹이 켜켜이 쌓인 마음의 고통이 매일 밤 뒤적여도 효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들인 공으로 면죄부를 받았다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니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었다. 주연의 집을 나와 산사의 작은 뒷방에 심신의 고달픔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허기진 마음으로 지냈다. 속세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낸 숨죽인 죄인의 시간이었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안절부절 못한 효진은 불현듯 미련을 털고 일어났다. 속죄에 필요한 얼마간의 시간이 이제 지났음을 상기했다. 온몸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던 것은 많이 가셨다. 문을 열고 툇마루에 나와 앉는다. 산속의 싱그러운 공기가 자신을 불러내 다독여 위로해 주는 듯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헤아림에 현기증이 난다.
산속의 나무들이 한층 더 짙 푸르러졌다. 동자승을 나무라던 주지 스님의 꾸짖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절된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리려 핸드폰을 켜고 충전시켰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삶이 글자로 효진의 가슴에 점점이 와 박힌다. 엄마의 전화 한 통, 세상에 유린당한 흔적이 아프다. 핸드폰을 접고 법당 쪽을 바라봤다. 분주하고 부산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천천히 내려가니 스님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소 여사 사위가 출국 전에 따님 기도를 하기 위해 온다는군요. 아버지도 따님을 보내드려야지요. 스님, 우리 아기도 오늘 기도하게 해 주세요. 그러실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효진의 느슨하게 늘어진 세포들이 생기 있게 되살아난다. 부스스하고 추레한 자신의 모습과는 이율배반적이다. 절 옆에 있는 주차장에 차가 들어서고 창석과 주연이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주연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공양간으로 들고 들어갔다. 창석은 법당 쪽으로 오다가 그 앞에 서 있는 효진을 보고 놀라 멈칫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다시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효진에게 다가섰다. 창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괴물처럼 우그러졌다. 우리 아기도 서윤이 옆에 있어요. 우리 아기도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혹시 서윤이 육아 도우미? 그럼? 효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